생각을 합니다. 바로 만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동맹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지만 오늘은 스포하지 않고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시청자분들이 앞에 키워드를 얘기하면 너무 추측들을 빠르게 하시더라고요, 아, 예. 이제는. 네, 그래서 또 그러니까요.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집중하게끔 네네. 이야기 바로 시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시오! 동맹꼬마예요!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자동차 영업 안 하는데 영업을 했던 동생이 있어요. 지역이 좀 다른데 이 동생이 그 매장에서 어떤 해당 매장에서 일할 때 선배가 겪었던 일이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보자면 1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전 그쯤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이제 30대의 똘비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선배죠. 이분이 약간은 시골 쪽에서 자동차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영업사원들 일상이 똑같아요. 뭐 당직 날은 당직 쓰고 당직 아닌 날은 나가서 자기 일 보고. 근데 당직이어가지고 당직을 쓰고 있는데 예. 손님이 한번 딱 들어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영업사원들이 순간적으로 스캔을 한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예. 스캔을 살짝 싹 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아무리 못해도 60은 넘으셨고 햇볕 마르셔가지고 농사 지시는 분 같은데 깜무잡잡하셨대요. 되게 피부가 쭈글쭈글하셔가지고. 근데 좀 특이했던 건 키가 한 진짜 162? 163? 좀 키가 되게 작으셨고 몸무게는 이분이 40kg도 안 나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햇볕 마르신 정말 체구가 작은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래요. 연세가 있으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이렇게 딱 하니까는 여기 차 좀 알아보려고 왔다 그래가지고 쭉 보여드렸대. 그랬더니 SUV 차종을 딱 찍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뭐 이 차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분 이렇게 차도 만져보고 이렇게 보고 하더니 안 그래도 이거 굴러다니고 좀 봤는데 이뻐가지고 차를 좀 바꿔야 되겠어가지고 왔다 하면서 앉아가지고 등급, 옵션 뭐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렸대요. 차 가격부터. 그랬더니 나름 쭉 생각을 하시더니 그러면 똘과장 이거 이 등급에 옵션은 나는 뭐 별로 필요도 없어 뭐 이 정도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걸리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이거는 주문 넣으면은 지금 한 2달 반 정도면 차가 나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2달 반이나 걸려? 좀 어떻게 못 땡기겠어?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뭐 직접 만드는 게 아니어서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신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니까는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이렇게 빼서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쭉 하고 차량을 구매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약금이라는 걸 처음에 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여기 계좌로 입금 처리해 주시면은 오더는 완료가 됩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갑자기 참 긁더래요. 참 긁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쿵 하고 치더래요. 그러면서 똘과장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을 참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이번 수지 참 막 긁더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지? 혹시 내가 뭐 서비스 관련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러시는 건가 해서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사람을 나는 말이야 일평생을 살면서 나는 빚이란 걸 져본 적이 없고 사람하고 한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뭐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역정을 내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계약금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주문 넣어놓고 도망갈 사람으로 보여?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 내놓고 지금 뭐 돈 가지고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약간은 진상이시구나 이분. 자기의 세계관이 뚜렷하신 분이구나 싶어가지고 아이고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회사가 그렇게 하래요. 제가 아버님을 믿고 못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랍니다 아버님 얘기를 이렇게 정중히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신분증 돌려 이리 줘 그리고 계약서 찢어 안 산다고 막 그러시더래요. 영업사원이 또 안 팔면 안 되잖아요. 사겠다는데. 그래서 아버님 저는 아버님 믿으니까 회사는 못 믿어도 나는 아버님 믿으니까
10만 원 내가 낼게요, 아버님. 10만 원 내가 낼라니까 혹시라도 차 구매하실 때 그럼 10만 원은 회사가 아니고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아버님 믿을 테니까 아버님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이제 말 좀 통한다고. 사람 그렇게 띄엄띄엄 보는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일단은 이제 잘 계약서 다 작성하고 10만 원은 똘비가 자기 주머니에 현금으로 해가지고 2층 사무실로 올려보내고 아버님 가시고 생각을 하는데 아차 싶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저도 겪어본 일인데요. 1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10만 원이. 네. 이런 식으로 영업사원이 계약금을 대납하게 만들고 일부러 해약하고 10만 원을 먹고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제가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동꼬님을 제가 대신 네. 내줬어요. 그러면 그 돈을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동꼬님이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 계약자가 받아야죠. 아. 근데 영업사원은 회사에다가 말도 못해요. 대납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법이니까. 회사에다가 말도 못해요. 그건. 근데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똘비도 그 고객님이 가시고 한쪽에 담배를 피면서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얽힌 것도 같고 그래 10만 원에 도박 한번 했다 치자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그 어르신 혹시 차 이거 한 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한쪽에서 지금 똑같은 걸로 전시차가 들어왔다 이제 곧 풀리는 차가 있는데 이거 잡을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님한테 전화해보고 바로 전화 줄게 하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받으셔가지고 아버님 다 똑같은 차인데 이거 전시차긴 한데요. 뭐 막 풀린 거여가지고 전시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바로 받으실 수 있는 차 있는데 어떻게 아버님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그렇게 좀 해주소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고 끊고 사무실에다가 이거 출하이 좀 봐달라고 얘기를 딱 했는데 우리가 이런 전시차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차를. 사무실 여직원의 손가락이 좀 느려가지고 못 잡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똘 과장님 미안하다고 이거 못 잡았다고 다른 데 어디 프로게이머가 하나 잡은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형 알았어 끊고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님 아이고 정말 미안해요. 이게 어떻게 잡으려고 해봤는데 못 잡았다고 차를 공장 오더는 그대로 이어갈 거니까 아버님 그냥 조금 기다리시게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거 똘과장 얘기를 하더래요. 또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는 이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차를 바로 나온다고 했다 못 나온다고 했다가 이거 사람 깜보는 거냐 뭐냐고 역정을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 설명을 했대. 아버님 그게 아니고 뭐죠 얘기를 하니까 때려쳐 해야게 막 성질을 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역정까지 내실 일은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니까는 안 한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갖고 똘비가 영업사원으로서 그래도 이 차는 꼭 나가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고객님 집으로 가본 거예요. 왜냐면 얼굴 좀 뵙고 해약할 때 하더라도 얼굴까지 보고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주소지로 가봤더니 되게 진짜 시골이더래요. 시골이고 시골 마을에서도 한 50m 정도 동떨어져가지고 집이 한 채 있는데 오래된 집이 거기가 주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녁 먹을 시간쯤 갔대요. 일부러 낮엔 안 계실까 해서 아버님 계세요 아버님 하니까는 안에서 누구요? 하고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저예요 저 똘과장이에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 서류 써야 돼? 하고 또 막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이래저래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선착순이어가지고 진짜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안 된 거니까 아버님 자식같이 좀 여기시고 역정만 좀 이렇게 내지 마시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자식 같은 모습도 좀 봐주시라고 빈 거예요. 가갖고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는 아버님도 좀 화가 누그러지셨는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일정에 차질 없게 잘 진행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씁쓸하면서도 영업사원으로서 뭔가를 만든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 날라갈 거를 잡은 거니까. 나름 또 성취감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 보내다가 그 차가 나올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차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아버님 차 다음 주면 나와요 아버님 며칠 있으면 나와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차값 얼마 그거 그쪽 계좌로 입금 주시면 된다고 왜냐면 할부 뭐 이런 거는 취급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똘과장
물건을 안 받는데 무슨 돈을 줘?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버님 차량 대금을 입금을 주셔야 차가 나갑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나는 그동안 차를 그렇게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렇게까지 나를 자네가 무시할지는 몰랐네 하면서 또 막 하시더래갖고 천불이 드글드글 끓죠. 예. 그래가지고 천불 올라오는 거 눌러 담으면서 아버님 그러면요 아버님은 VIP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러면은 외상으로 일단 차 땡길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가능해요. 예. 이게 제 경험상 한 3, 4년 전까지는 가능한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유 되는 거를 자네는 자꾸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님 그냥 일반적인 선 내인데 우리 아버님도 참 깐깐하셔. 알았어요 아버님 그럼 차 오는 거 보고 그렇게 하시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차가 도착을 했고 기본적인 썬팅이랑 영업사원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차가 도착을 하고 썬팅 작업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작업을 하고 차를 빠꾸시키려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아버님 차 도착했고 제가 확인했고 차 좋네요 아버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요 그러면은 나 언제 가면 돼 그러길래 아버님 차 뭐 와서 보시고 입금해 주시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이고 내가 가긴 뭘 가 놀가장이 뭐 됐다고 하면 된 거지 그쪽 계좌로 돈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도 한 입으로 두 말은 안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예 아버님 저희 회사로 돈 얼마 넣으시면 되고 제 거 계좌로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칼같이 돈 딱 입금시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시골 분들이 그래 이렇게 칼 같으신 면모가 있지 하면서 작업을 맡겨놓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버지 차 이제 뭐 한 내일쯤 나올 건데 그 보험 좀 가입해 주시고 자동차 이제 등록에 남바 달고 아버지 뭐 이쪽으로 몇 시 정도에 나오실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몇 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차 갖다 줘야지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차 갖다 드릴게요 아버지 하고 이제 끄는 거예요. 근데 차를 팔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영업사원이 차를 당연히 갖다 주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귀족님들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영업사원이 차를 가져다 주다가 사고가 나면은 이 차는 수리해서 사고차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나 차 못 받겠다 이거 안 돼요. 남바 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똘비도 약간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이 고객과의 계약을 빨리 완료를 짓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이제 가져다 준다고 했고 다음 날이 됐어요. 썬팅샵에 전화를 했겠죠. 오늘 남바 달릴 거고 차 몇 시에 빼면 될까? 전화를 하니까는 과장님 나 정말 미안하다고. 왜? 그랬더니 오늘 아침부터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직원 하나가 지금 다쳐가지고 간밤에 차 내일 좀 빼면 안 될까요? 얘기를 하더래요. 예. 뭐라고? 빼줘 안 돼. 나 오늘 갖다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나 진짜 미안하다고. 오늘 도저히 뺄 수가 없다고. 나도 오늘 지금 어디 가봐야 되고 지금 어떻게 사무실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어쩔 것이요. 일단은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어르신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썬팅샵이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차 내일 좀 갖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똘과장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돼. 나 그런 거 가지고 나 뭐라고 하는 사람 아니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해. 그러더래요. 예. 에? 뭘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차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아버지 차는 문제 없고요. 썬팅을 해주는 거기 가게가 좀 직원도 다치고 사장도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좀 연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그냥 말하라니까. 자네들 차 뭐 문제 있고 그럼 몰래 가져다가 수리해서 고객한테 주고 그러잖아. 나도 그쪽 바닥 다 알아. 어디가 문제인데 어디가 문제여가지고 지금 그러는 건데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지금 나와서 차 확인해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돈까지 입금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 봐라. 돈 받으면 다 이게 사람이 바뀌어. 믿은 내가 참 개X하게 내가 야 마음대로 해. 내일 갖다 주는 거 1년 뒤에 갖다 주는 거 네 마음대로 이 사기꾼 다 끊어버리더래요. 뭐 일단 똘비가 여기서 그래도 전만큼 긴장을 안 탔던 이유가 있어요. 남바 달았으니까요. 남바 나왔잖아요. 끝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업사원 입장에서 너 등록증 나왔어? 그때부터 나 너한테 쌍욕해도 돼. 거의 이 개념으로 가도 돼요. 그렇게 하는 영업사원은 없지만 남바도 나왔겠다. 뭐 당신이 1년 뒤에 받고 싶으면 1년 뒤에 받아라. 나랑은 끝났다. 인수증만 살짝 받으면 되는데 막말로 인수증이야 내가 몰래 네 거 서명 따라하면 되는 거고 네가 거기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뵀죠라 하고 다음날 이제 썬팅 완료되고 썬팅까지 다 해놓고 전화를 한 거예요. 받으시더래요. 아버지 다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그냥 지금이라도 말해줘. 지금이라도 어디가 문제였나 말해주면 아무 일 없다니까. 아니 그거 그냥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왜 자꾸 숨기고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냐고. 그래서 아니에요 아버지 진짜 문제 없고요. 제가 제 이름 석자 걸고 진짜 썬팅샵에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아버지. 일단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리려니까 지금 아버지 출발할게요. 그러니까는 뭐든가 말든가 하고 다 끊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 차를 가지고 그분 댁으로 갔대요. 네. 댁으로 가서 차 싹 보여드리고 아버지 진짜로 주변에 아시는 카센터 이런 데 있죠? 어디 수리한 흔적 있나 찾아보시라고. 진짜 1도 그런 거 없고요 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막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끝까지 인정 안 하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가 진짜로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뭔가를 능욕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뭔가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릴 건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진짜입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지어준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뭐 내가 돈 주고 산 사람이 죄인이지 직접 안 본 사람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알았으니까 그냥 가시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오늘 차 가져가신다는 여기다가 사인만 좀 해주시고요. 그랬더니 사인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서류까지 다 받아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고객하고는. 오는 길에 동료가 픽업을 왔대요. 그래가지고 동료 차를 타고 다 가는 길에 동료랑 이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다들 그렇잖아요. 이제 돌아서면은 이제 욕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진상이었으면. 예, 뭐 그러잖아요. 영업직이 뭐 진짜 멘탈이 신도 아니고. 나 저 양반 때문에 진짜로 막 야 너도 멀리서 봤지? 키 진짜 이만해가지고 땅콩만 해가지고 빠락빠락 진짜 주먹을 한데 막 진짜 열받아 돌아버리겠네. 얘기라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분하고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대요 그분한테.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 하고 받으니까는 놀과장 글도래요.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시게 글도려 대뜸. 그래가지고 아버지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뭐 솔직히 말하라고 뭘 말하라고요. 예. 얘기를 하니까는 내 차가 오늘 아침에 방전이 됐어 이 사람아 글도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혹시 라이트 켜놓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미등 켜놨다고 말씀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밤에 이렇게 미등 켜고 들어가시면 아침에 당연히 배터리 방전 나 있죠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는 너무 쓰다 그러더래요. 내가 그동안 산 차들은 미등을 켜놓고 이틀 3일 있어도 방전이 안 됐다고. 네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 차를 가져다 몰래 지금 살짝 손봐갖고 나한테 준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내가 바보로 보여? 시골에 산다고 내가 바보로 보이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세요 고래고래. 아이고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랑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래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뭔가 작업을 했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가 뭘 작업했나 찾으셔가지고 뭐 마음껏 알아서 하세요. 이제 더 이상은 나 할 말 없으니까 먼저 끊어요. 전화하지 마셔요. 에? 하고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를. 예. 전화가 막 다시 울리더래요. 안 받았대요 그냥. 그랬더니 3번 4번 연달아 하다가 1시간 뒤에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업무에 방해가 되니까 전화를 받았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는 왜 전화를 안 받아 하고 막 소리 지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쪽 도 아니고 하지 마시고요. 전화 안 받는다고 나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차 다 드렸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내가 사기를 친 게 있으면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나랑은 더 이상 말씀하실 거 없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전화하시면 그땐 나도 존댓말 같은 거 못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네. 전화가 안 오더래요.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지점장이 호출을 하더래요. 지점장이? 예? 그래서 지점장한테 갔대요. 왜요? 그랬더니 야, 너 땡땡 고객이라고 알지? 그 아버지 이름이 땡땡이라 할게요. 예? 예, 진상 개진상 알죠? 그러니까 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뭐 작업한 거 있어? 문제 있는 거 팔았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점장님 말도 말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썬팅샵의 지점장님이 확인해보시라고. 아니 우리가 시스템상 문제 있는 차를 주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는 지점장이 아는데 똘비야 네가 고객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좀 구해라 글도래요.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얘기를 하니까는 본사에서 그렇게 하래. 그냥 본사에서 조용히 넘어가게 하래. 이분이 뭐 신문사고 방송사고 다 신고하겠다고 본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피웠나 보더라. 그냥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 이 회사라는 곳이 원래 그래요. 지들 일 아니라고. 예. 그래가지고 똘비가 전화를 어찌됐건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화를 이제 받으시더니
또 전화를 이렇게 주시고 내가 참 고맙네 하고 비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회사에서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요. 내가 아버지 버리고 고객이신데 내가 언성 높여서 그때 통화했던 건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 사과는 내가 받읍세. 근데 꿀과장, 지금이라도 말을 해주시게. 뭐가 문제였나 처음에. 어떤 하자가 있는 차를 나한테 줬나, 그것만 말 좀 해주시게. 나 그거면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가 않아.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회사에서 잘리면 잘렸지 안 한 걸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진짜로요 하면서 진짜 막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대요. 예.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는 아이고, 사람이란 게 그래. 그냥 사실은 이랬고 제가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면 청년빚을 갚을걸. 아내는 참 독하네. 그래, 그렇게 사소 하고 끊으시더래요. 그래도 막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좀 그러신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렇긴 하죠. 예. 잘 됐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2달 정도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 이후로. 이제 슬슬 머릿속에 좀 잊혀지고 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상당히 더운 시즌이었대요. 8월 딱 지금 정도. 반팔 와이셔츠 입고 맨날 막 육수 찍찍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보니까 그 어르신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심호흡 한 5번 하고 받았대요. 예. 그래갖고 예 선생님 받으니까 똘과장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똘과장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그러니까는 똘과장 오늘 바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오늘은 지금 좀 타지에 나와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 내일이라도 혹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무슨 일 때문에 혹시 그러십니까? 뭐 차에 문제 있으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차는 잘 타고 있고 내가 말이야 차를 좀 한 대 더 필요로 해가지고 전화를 좀 했어. 그러더래요. 똘비가 팔기 싫었대요. 차를 얽히기가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예. 아버지, 저는 차를 지금 이번 달에 제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약은 힘들 것 같고 다른 매장에다가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매장에다 전화해보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똘과장, 그래도 2년이 있는데 그냥 와서 이번에는 차 잘해서 좀 줘. 내가 전화해갖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남자가 치사하게 막 그러더래요. 목소리도 되게 나긋나긋했고 참 좋으셔가지고 아버님, 일단은 제가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끊고 생각을 좀 했대요. 이렇게 인연을 또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잘 해볼까. 이번에 그러면 차가 도착한 날부터 내가 모시고 나와가지고 보여주면 문제가 없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나가기는 싫고 고민을 하면서 옆에 다른 선배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대요. 선배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우리 영업사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는 게 이기는 거다. 진상을 만나면 영업사원들이 파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는 게 이기는 거다. 무조건 팔아라. 파는 사람이 이긴 거다. 너 여기서 네가 안 팔지? 너만 손해고 네가 진 거야. 막 얘기를 하니까 용기 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고 오후 2시쯤 약속을 잡아가지고 아버님 댁으로 갔대요. 가가지고 좋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는 편하게 웃으면서 열어주시더래요. 시골은 대문이 항상 열려있잖아요. 그 안에 현관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들어갔대요. 그 앞쪽에 앉아가지고 내주는 차 마시면서 차 뭐 이것저것 설명 좀 드리고 되게 좀 저렴한 거 한 대 더 보신다고 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차는 좀 멀리 나갈 때 쓰고 논두렁밭두렁 같은 거 갈 땐 요거 좀 탈라고 한다고 아까서 차. 그래갖고 예 아버님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쭉 쓰는데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기 직전쯤 해갖고 아버지가 갑자기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똘과장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버님, 내가 똘과장 믿으니까 그래도 다시 부른 거 느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버님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말해봐. 지금이라도 그냥 말해봐. 나 이제 믿어. 자식 같고 말해줘봐. 뭐가 문제여서 나 그때 속였던 거야. 말해줘. 그러더래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진심으로 제가 아버지 속인 거 정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버지. 진짜 이건 좀 믿어주세요. 뭐 영업사원이고 고객이고 떠나서 한 남자 대 남자로 믿어주세요 아버지. 진짜예요. 제가 저희 부모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사람아, 알았어 일어나 왜 그러지 마. 일어나. 그래서 그래 내가 자식 같은 놈을 내가 이렇게 계속 의심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면서 사과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든 팔아야 이기는 거다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네는 착한 덩치도 크고 힘도 좋게 생겼는데 미안한데
나 안에서 쌀가마니 한 2개만 빼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남는 거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따라가지고 상담하다 말고 마당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시골 마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저온창고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 원룸이 아니고 고시원방만한 크기에 아, 저온창고들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그 안에 쌀 같은 것도 넣어놓으시고 온갖 그 냉장고 대신 막 쓰세요. 그 시골 어르신들이 저온창고가 이제 있어서 저온창고 문을 열어주시더니 아, 여기 저 안에 보이는 쌀가마니 2개만 내 차 트렁크에 좀 실어주시라고 좀 부탁 좀 할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아버님 하고 들어가서 쌀가마니 하나 이제 어깨에 딱 짊어지고 아버님 차 딱 실어드리고 2번째 쌀가마니 딱 가지러 들어가서 쌀가마니를 딱 드는데 차컹 하고 문을 잠궈버리시더래요. 와, 저온창고 문을. 근데 저온창고 안에 불은 이제 켜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원래 그 저온창고 문이 일반 냉장고 문하고는 달라요. 근데 안에서도 열 수 있게끔 다 돼 있는데 안에서 열 수 있게끔 돼 있는 장치가 없더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주먹으로 퉁퉁퉁퉁 치면서 아버지 문 잠겼어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좀 그 안에서 조금만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가시더래요. 반성? 무슨 반성? 근데 여기가 지금 냉동창고가 아니고 저온창고예요. 2도씨나 3도씨 되는 한여름이죠. 반팔 와이셔츠에 땀이 쩔어 있는 상태에서 2도씨 저온창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징그럽게 춥더래요. 진짜 너무 춥더래요. 그리고 저온창고 안에서 팬 같은 게 돌면서 바람까지 막 나오니까 너무 춥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막 문 쿵쿵쿵쿵 뚫리면서 아버님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막 외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래요. 그 안에서 진짜 얼마나 이렇게 웅크리고 달달달달 떨었을까? 바깥에서 똘가장 하고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왜 아버지 좀 열어주셔야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해봐. 처음에 나 속였던 게 뭔지 말해봐. 어서 말해. 말하면 열어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나가서 나 너무 추워요.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 이건 좀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 이거 문 발로 차갖고 부시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 열어주시라고. 그러니까는 독하다 독해. 참 독하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이 그러더니 또 어디 가버리더래. 저온창고 안에다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그 저온창고 옆으로 원래 저온창고라는 게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전부 다. 네. 근데 우리 손가락 3개 붙여놓은 크기만한 원통으로 된 빵꾸가 하나 바깥쪽으로 향해 뚫려 있더래요. 마치 숨구멍처럼. 예. 구멍에 하나 뚫린 데 있어. 거기다가 입을 대놓고 사람 살려 막 그 소리를 질렀대요. 그 구멍으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와요? 안 오지? 그 시골에서 옆에도 30m 떨어져 있는데 제일 가까운 집도 막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막 그러고 있는데도 인기척도 안 들리다가 이게 나중에는 살가죽이 엄청 칼로 베는 것처럼 따갑다가 점점 감각이 무뎌진대요. 그 안에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감각이 무뎌지면서 정신도 같이 무뎌지기 시작을 한대요. 이게 졸리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바깥에서 똘과장 아직 일어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아버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는 그만 말해. 나 속인 게 뭐야? 말해. 뭘 가지고 나를 그렇게 갖고 논 거야? 말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차가 왔는데요. 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몰래 카센터 가고 고쳐서 제가 아니라고 늦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속여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는 어디가 문제가 있었어? 그 얘기를 하니까는 깜빡이가 안 들어갔고요. 아버지. 가봤더니 선이 잘못 연결돼 있어가지고요. 그 선 다시 꽂고 아니라고 제가 그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이라도 뭐 회사에다가도 얘기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다 해드릴게요. 내가 보상받게 해드릴게요.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거짓말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해야지. 그랬더니 바깥에서 아버님이 그래 이 사람아 내 예감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처음부터 말하면 내가 아무 일도 없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왜 나중에 말을 해갖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이 사람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문을 못 열어주잖아. 아이고 그러면서 가버리시더래요. 예. 아버지 야이씨 하고 막 문을 두들겼대요. 근데 안 오시더래요. 예. 근데 본인이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래요. 나는 조만간 정신을 잃는다. 네. 내 몸은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게 느껴지더래요. 옆에 쌀가마니 같은 거 찢어가지고 그걸 몸에다가 감고까지 있었는데 사람이 2도씨, 3도씨에서 이렇게 추위를 느끼면서 갈 수 있구나 처음 알았대요. 그때. 예.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이 문을 한번 때려 부셔보자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본인이 체구도 있고 하니까는 막 달려가고 발로 빵 차보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몇 번 차면은 경첩 같은 게 조금 이제 무뎌지고 왜냐면 그게 조립식 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진짜 쇠 문을 차는 것처럼 꿈쩍도 안 하더래요. 꿈쩍도. 그 안에서 발로 막 차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열이 오른대요, 몸에. 순간적으로. 그렇겠죠. 힘을 쓰니까. 그리고 극도의 추위가 또 몰려오는 거예요. 땀이 나니까. 네. 얼마나 있었을까? 정신이 아득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졸음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스르륵 잠에 빠져들었대요. 예.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대요. 오, 나왔네? 네, 병원이었대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는 119가 본인을 싣고 병원으로 갔던 거예요. 예? 병원에서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상황 설명을 구조대 그쪽 분들이 나중에 해주시잖아요. 물어보면. 예. 본인이 저온 창고에 갇혀서 정신이 잃어있는 걸 그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구출된 거예요. 내가 잠깐 밭일을 갔다 왔더니 똘과장이 나는 간 줄 알았는데 저온 창고 안에서 내 물건 빼려고 문을 열어봤더니 쓰러져 있더라. 헐, 사고. 네, 흔들어도 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급히 신고를 해서 지금 살린 거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 사람을 신고를 할지 어쩔지 막 고민을 하면서 선배들한테 몇 명한테 전화를 돌렸대요. 친한 선배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근데 이거 조금 신고를 해갖고 이 사람 어떻게든 콩밥을 먹이든가 뭘 하든가 해야겠다 얘기를 하니까는 야, 참 그 사람 머리 좋다. 머리 좋아. 외상도 하나도 없고 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뭐 CCTV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데는. 예. 그냥 네가 갇혔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은 너 그냥 저체온증에 걸려갖고 꿈꿨다고 얘기하면 그 말 아니냐? 야, 이거 참 일단은 신고는 해봐라. 근데 그 사람 머리 좋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그 고객한테.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똘과장 몸은 괜찮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이 똘과장 몸은 괜찮어? 야, 이 뭐 삐리리 야 욕을 해버렸대요. 너는 내가 가서 죽여버릴 줄 알아. 너는 내가 빨리 주님 곁으로 보낸다 이 오. 너 자신 있냐? 야, 눈 감고 손가락 하나로 해도 너 하나쯤은 내 말 너 이 개새 넌 이걸 퍼 부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이 사람이 한번 헷가닥 하더니 정신이 아직 온전치가 못하는구먼.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말을 참 이렇게 하고 참 나 자네한테 실망이네 실망이야 진짜로. 아이고 실망이야 하고 끊어버리시더래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나서 전화해서 퍼 부었다 쳐요. 근데 영업사원이 이게 뭐 잘못된 일입니다만은 그 사람도 이제 죽을 뻔했으니까 그랬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렇게까지 퍼 부어놓고 가가지고 실제로 주먹을 휘두르진 않아요. 99.9%의 사람은 신고를 하면 했지 내가 가서 두드러 패진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절연 끝났다. 끝났어. 너하고 내가 더 이상 뭘 안 해.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이후로 반년 정도가 더 흘렀어요. 예. 추운 시즌이죠. 전화가 왔대요. 모르는 번호에서 받아보니까는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상담 전화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뭐 제가 뭐 어디로 찾아뵈서 상담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좀 와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주소지를 받아 적어서 가봤더니 그 어르신 사는 동네 제일 끝에 집이더래요. 거리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는 우리 PTSD라고 그러죠. 막 밀려오더래요 진짜. 본인이 막 오금이 저리더래요. 진짜 분명히 내가 주먹으로 한 대만 치면 쓰러질 사람인데도 좀 두렵더래요 그 사람이. 설마 마주치겠냐. 동네 끝이니까 마주칠 일 없겠다 해서 그 앞에다 차를 대놓고 바로 그 대구로 들어갔대요. 네. 그래갖고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선생님 저 여기 어디 자동차 똘과장입니다 하니까 안에서 문을 열어주시더래요. 얼굴을 이렇게 봤더니 한 나이는 50대 정도로 추정이 돼 보이는 그래도 체격이 좀 좋으신 남성분이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인사드리고 들어가서 상담을 쭉 드리는데 굳이 그 땡땡이 아저씨 얘기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상담을 드리는데 그분이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을 느꼈대요. 상담을 하면서. 예. 이분은 왜 이렇게 안 달라 있지? 이런 느낌?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본인도 살짝 뭔가 알 수 없는 그 위험의 경고등이 조금 들어오더랍니다. 이분이. 뭔가 쎄한데? 뭐지? 이 느낌은 뭐지? 빨리 하고 가자. 빨리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쭉 상담해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해가지고 서류를 내밀었대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태블릿으로 그 원사인이라고 해갖고 사인 하나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서류에다가 사인을 여러 군데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그 형광펜으로 쭉쭉 그어진 데다가
성함 쓰시고 사인하시고 쭉 해주시면 된다고 펜하고 서류를 넘겨드렸대요. 그리고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막 이제 서명을 하고 계시는 동안 똘비는 다른 거 서류 좀 챙기고 있었대요. 챙기는데 서류를 막 쓰시더니 과장님 이거 서류 좀 검토 좀 제가 사인 잘했나 좀 봐주세요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서명란을 이렇게 보는데 서명을 여러 군데는 한다고 했잖아요. 위에 서명, 뒷문으로, 밑에 서명, 도망가. 뒷문으로 도망가. 서명이 그거더래요. 쭉쭉 여러 개가. 그래가지고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딱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더래요. 달달달달. 뭐야? 뒷문으로 도망가. 본능적으로 뒤를 확 쳐다봤대요. 예. 그랬더니 바깥에 마당 쪽, 창문 너머 마당 쪽 저기 한 구석탱이에 그 땡땡씨가 쭈글 앉아있는 게 살짝 보이더래요. 예. 야, 이거 지금 뭔가 지금 일을 꾸민 거구나 예. 생각이 들어가지고 몸이 탁 안 움직이고 뭔가 조심스러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서류 가방에다가 이렇게 넣고 서류 가방이 손으로 드는 것도 있었지만 어깨로 걸쳐매는 멜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목 뒤로 넘겨가지고 아예 몸에다 딱 감아놓고 팍 차고 일어나가지고 구두도 안 신고 뒷문으로 뛰어나갔대요. 뒷문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바깥으로 따다다다다다닥 달려가니까는 뒤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뒤를 막 돌아보니까는 한 손에 망치를 들고 그 양반이 뛰어오고 있더래요. 이게 사람이 162나 3 정도의 체중 40도 안 나가 보이는 남성을 진짜로 말 그대로 가가지고 칼도 아니고 망치잖아요. 어깨 한 방 맞을 뻑 잡고 주먹으로 꽂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도 좀 들긴 하는데 네. 그 상황에 닥쳐보면은 그런 생각 1도 안 든답니다. 1도. 그 전에 죽을 뻔한 일도 있고 예. 온 힘을 다해서 맨발로 뛰었대요. 정장 입고. 맨발로 막 뛰다 구르고 막 이렇게 도망가니까 그분이 이제 본인 달리기 못 쫓아왔는지 안 보이더랍니다. 와. 그래가지고 다행히 본인이 본능적으로 서류 가방이랑 다 챙겨서 나왔으니까 핸드폰이랑 다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일단은 신고를 당연히 했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온 거예요. 경찰차가. 와가지고 이래저래 사정 설명을 쭉 드렸어요. 쭉 드렸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아저씨 있잖아요. 본인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했고 대신 좀 물어봐달라 사건을 조금 처리를 해달라 얘기를 하니까는 그 시간에 하우스에서 본인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우스에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마을 사람 몇 명하고 같이 있었다.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마을 사람들도 맞다.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네. 네. 그래가지고 졸지에 본인은 그냥 뭔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신고를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경관분들한테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처음에 그 상담을 갔던 사람 있잖아요. 그 체격 좋다는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밤 9시에. 왜 밤 9시에 했냐면은 좀 이른 시간에 전화하면은 옆에 같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밤 9시에 전화를 했대요. 했더니 안 받으시더래요. 아, 너무 시간이 늦었나? 근데 한 5분쯤 있으니까 그 번호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 아, 예, 전화 주셔가지고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오늘 사장님 덕분에 목숨 좀 건졌습니다. 제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근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자네 도시를 뜨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니까 저 형님은 한번 찍은 사람은 절대 안 논다고. 그냥 도시 뜨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게 아마 신상 편하실 거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솔직히 잘못한 게 뭔 내용인지는 아시죠? 제가 거짓말하고 제가 그분한테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세한 얘기는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셔. 그냥 도시를 뜨셔. 그냥 아예 저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셔. 그러더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한숨도 안 자고 고민을 했대요. 한숨도 안 자고.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또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는가 친구 몇 명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혼자서 쩔리니까 차에 5명이 타서 갔대요. 집으로.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겨울에서 그런가 안에서 나오시더래요. 남자 5명이 서 있으니까 흠칫하시죠. 그래갖고 말이나 해봅시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는 나 속이고 제명에 죽은 놈 없으니까 너도 제명에 죽을 거 같냐고. 네가 지금 덩치 크고 뭐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상황 바뀔 거 같냐고.
너 같은 놈은 말이야 저온 창고가 아니고 네 발로 걸어 들어가서 내가 죽게 만드는 법 내가 한두 개 하는 줄 아냐고. 그냥 돌아가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라고. 예.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제 막 욕을 하는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 물리적 행사를 취하지 않아요. 절대. 네. 똘비가 무서워서 같이 갔던 거지.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 날 찾지 마시오. 만약에 한 번 더 그러면 나도 내 인생을 걸고 당신 죽여버리려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러니까는 돌과장 미안하네. 내가 거짓말을 못해서 말이야. 나는 계속 자네를 찾을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글도래요. 예. 찾지 말라고. 진짜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는 나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이인데 똘과장은 내일 죽으면 상당히 인생이 아쉬울 것 같은데 누가 미치는 장사인지 잘 생각하시고 경찰 지금 부르려니까 뭐 있을람 계시고 그러더니 들어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나왔대요. 우르르 나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가면서도 막 친구들 지금 들어가고 발로 차버릴까 그런데 뭐 말만 그렇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녁에 소주 한잔 먹으면서 막 선배도 부르고 해갖고 얘기를 막 하는데 진짜 이 양반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저온 창고로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갈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네. 너무 똑똑하다 이 사람. 야 이거는 어떻게 네가 졌다. 그래가지고 똘비가 이제 패배를 인정을 했죠. 네. 그러면서 출장 상담 같은 건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자 그러는데 이게 약간 공황장애처럼 오더래요. 영업사원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래요. 숨이 가빠오고. 예. 영업을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회사를 관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쪽 지역에 있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이 다른 일 찾아보면서 하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결국은 영업을 다시 할까 어쩔까 막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너무 소름이 돋았던 거는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일만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일을 그만둔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전화가 오더랍니다. 모르는 번호로. 그때는 조금 본인이 심적으로 안정이 좀 됐었으니까 받았대요. 여보세요? 받으니까는 똘과장님이시죠? 그러더래요. 근데 핸드폰 번호가 뭐가 다 바꾼 상태였거든요. 그때가. 아니 내가 똘과장이라고 불렸던 거는 차 팔 때가 똘과장이었는데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기 죄송한데 출장 상담 좀 오실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요. 예. 막 소름이 돋더래요. 온몸에. 심지어 여성분이셨대요.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저 자동차 영업 그만둔 지 꽤 됐는데 어디서 전화를 하셨습니까?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그만두셨어도 보원은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출장비 드리려니까 좀 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를 또 바꿨대요. 번호를.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아직까지도 나를 이 사람이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바뀐 번호까지 이 사람은 또 기억고 캔에서 알고 있구나. 예. 그래서 본인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제 동생을 만난 거였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본인이 살던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아무리 진짜 약해 보이는 상대방이어도 머리를 이렇게 굴리면은 저온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문 닫히면은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거는 답이 없으니까 냉동 창고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있으니 항시 모르는 사람하고 상대할 때는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주저리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야, 진짜. 중간중간에 얼마나 제가 다 억울하던지. 와, 근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요. 동력공화님께서 땡땡 할아버지를 예. 연기를 했잖아요. 예.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이 되는 듯한 그냥 이미 그 사람이 되어서 그 말투와 그게 다 비슷한가 봐요. 제가 땡땡 할아버지를 실제로 뵌 적도 없고 네. 그냥 이건 어떻게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표현을 할 때 제가 겪었던 분들한테 빙의를 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땡땡 할아버지의 말투와 이런 멘트들 제가 들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거는. 네. 실제로 겪었고 예. 그런 거 같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사실,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사람한테도 팔았다라고 위안을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많나요, 혹시? 아니죠. 정상적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쵸?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라고 느낄만 하면 한 번씩 오세요. 그런 분들이. 방심할 만하면 오세요. 그러니까 동꽃님 말씀대로 세상이 말랑말랑해질 쯤. 예. 아, 그리고 어디 요즘은 말랑말랑하냐고. 예.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간혹 있지만 네. 미성년자분들이 요즘 신분증 그 형껏 이렇게 갖고 와서 어? 그 아까 계약금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예. 형거 계좌랑 신분증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들도 좀 있어가지고 오, 조심해야겠다. 그런 이거. 것들로 그니까는 이게 계약을 할 때 저도 신분증을 받으면 굳이 신분증을 얼굴 옆에 두고 고객 얼굴하고 이렇게 비교해보진 않았는데 예. 그런 경우도 요즘 좀 생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조금 주의하고 있고 이것도 그러더라고요. 방어 수단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아니면 방어 수단은 주면 안 된다고. 있어요. 아, 있어요 이미. 방어 수단은 우리 돈을 내면 안 돼요. 애초에 영업사원이. 아, 원리 원칙상은 영업사원이 서비스도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서비스야 원래 나가는 거니까 터치를 안 하지만 회사에서 절대로 계약금을 주지는 말아라. 현금을 내놓지 말아라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을 때도 있죠. 물론. 혹시나 해서 근데 전 없습니다.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전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질문만 들었지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재밌어요. 지금, 이 바닥이. 네, 지금 이게 들으신 분들 중에 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돈꽃님이 겪은 일이라고요 하시는데 돈꽃님이 겪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을 겪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진짜 제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와 이거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웃음이 나와요. 진짜로. 돌비님은 사실 더한 일도 많이 겪으시잖아요. 저요? 뭐 예, 그냥 겪으시잖아요. 갑자기 쌍용 먹는 거랑. 예. 그러니까 돌비님이 더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누군지 모르는데 저는 쌍용 먹는 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약 올라요. 난 누가 한지라도 알잖아요. 진짜. 냉동창고 좀 계약 좀 하러 가야겠네요. 예. 아유. 아무튼. 돌비님 제가 어깨가 아파서 그러는데 쌀가마니 하나만 좀 빼주세요. 아이고, 네.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 돌비님.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정말 천불이 터지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할 수가 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셨을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모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오늘 모모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스포하면 안 되니까. 예, 그냥 굳이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50대 중반의 남자의 이야기인데 뭐랄까 좀 되게 기묘한 체험을 좀 했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구한 삶이길래 모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모모죠. 이분과는 제가 직업상 만나게 된 분인데요. 제가 어떤 프로젝트 사무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고 거기서 또 업무 분장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분이었고 작년 8월에 저희들이 프로젝트가 하나 생겨서 전문가 모집을 하다가 이분께서 신청을 하셔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키가 한 175인데 몸무게는 한 50kg도 안 나갈 것 같은 되게 마른 체형이시더라고요. 얼굴도 너무 창백하시고 그리고 동공도 다 풀려 있으시고 그리고 보통 회의를 하면 어떤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아니면 의견을 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대답도 안 하시고 질문도 안 하시고 그냥 노트에다 필기만 해서 회의가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프로젝트 특성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회의를 하고 보통 대부분 회식을 하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그 다음날 다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회의를 끝나면 무조건 바로 그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타인하고 대화도 전혀 없고 그리고 어쨌든 회의에 참석을 하신다는 거는 들을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한테 제가 이제 신뢰가 될까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혹시 말을 못 하시는 분인가?
뭐 저희들 일 특성상 말을 못해도 예를 들어서 문서화를 시켜서 보통 그런 그 컨펌을 받고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는 큰 지장이 없어서 일단 뭐 그러긴 했는데 제가 있는 쪽이 지금 경상도고요. 그분이 계신 곳이 충청도거든요. 그러면 뭐 보통 차로 운행을 하더라도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도 안 쉬고 바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그분을 보면 뭐 인사를 하면 그냥 가벼운 목례만 하고 눈을 거의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항상 시선을 피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같이 융화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항상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한결같이 그분한테 보면 인사를 하고 말이라도 한번 걸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게 불편하면 저랑 단둘이 식사를 한번 합시다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벼운 미소로만 피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결국에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은 꼭 밥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희 프로젝트에서 좀 핵심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분이라서 따로 개인적으로 대화도 하고 싶어서 계속 제가 한 5번인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5번째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이번에도 안 하시겠지 하고서 그냥 인사치레로 식사를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분하고 저하고 단둘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 중에서도 제가 막 말을 계속 했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식사가 끝나니까 그냥 인사를 하고 또 집에 가시더라고요. 술도 안 드시고 보통 뭐 9시 정도 되면 술 한잔 하잖아요. 식사하면서. 근데도 술도 한 잔 안 드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결국에는 작년 8월에 만나서 10월까지 이제 한 5번의 식사를 했어요. 상황은 다 똑같았고. 근데 5번째 식사를 했을 때 그때 제가 뭘 묻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입을 여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첫 마디가 모모 씨는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재주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랬죠. 이분의 음성을 처음 듣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라고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왜 자기가 말을 안 하는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는지 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묻지를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대려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서 딱히 할 말은 없어서 그냥 다 이유와 사정이 있겠죠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잠깐 생각을 하더니 자기가 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분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된 날이기도 했고 그분의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날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총 6차례에 걸쳐서 다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들으면서도 믿기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눈빛을 보니까 절대 거짓이 아님을 확신이 되더라고요. 이분의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분을 제가 똘비라고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쯤이면 똘비가 초등학생 때인데 보통 이제 주말이 되면 동네 형들하고 같이 놀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뭐 다양한 놀이 문화가 이제 없어서 항상 놀거리를 찾았는데 뭐 지금처럼 어디 뭐 PC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좀 익스트림한 놀이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내 아이들한테 그런 놀이가 산에 올라가서 전쟁놀이 하는 거 그게 전부였거든요. 막 초여름이 되는 무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똘비는 일요일에 이제 동네 현들과 이제 산에 올랐대요. 여느 아이처럼 뭐 솔방울 수류탄을 던지고 작대기를 들고 뭐 총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전쟁놀이를 하는 중에 똘비가 엄폐물을 찾기 시작했대요. 어디 이제 숨어서 놀아야 되니까. 그때 똘비의 눈에 들어온 게 집단으로 된 움막 같은 게 보였대요.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한 80년대, 70년대 후반 뭐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심요살이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막이 있는 게 이상할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기척이 없는 걸로 봐서는 심요살이를 끝내고 움막 철거를 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똘비 입장에서는. 그래서 똘비는 얼른 움막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는데 밖에서는 아이들이 막 아우성이 들리고 뭐 소리치는 소리 들고 시끄럽다가 밖이 좀 조용해지니까
똘비는 그 틈을 타서 공격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발에 뭔가 탁 채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깜짝 놀라서 밑에 숙여서 보니까 나무함이 열려 있고 종이에 뭔가가 쌓여져 있더래요. 한지에. 그리고 정체불명의 흰 가루가 좀 보이더래요. 근데 그때 똘비는 어렸으니까 이제 똘비는 무심코 종이를 헤치고 가루를 손으로 만지고 나면 별거 아니네 이 생각하고 다시 이제 대충 종이로 덮고 그냥 그대로 그걸 두고 산을 내려왔대요. 근데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시신을 화장한 뼈가루라는 걸 알았대요. 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근데 그날따라 자기가 너무 심하게 논 탓인지 몰라도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오한과 막 열이 동반돼 몸살 되게 심하게 앓았대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한 며칠 못 가고 2, 3일 정도 집에서 쉬다가 학교를 가는데 그래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체육 시간이 됐는데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교실에서 애들 가방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어라 했대요. 그래서 똘비는 거기에서 책상에 엎드려서 계속 잠을 잤대요. 그리고 이제 체육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들어온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지갑이 없어졌다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범인을 색출을 해서 사과를 받든지 물건도 회수해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똘비를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똘비가 혼자 있었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똘비를 추궁을 하는데 똘비의 평소 성품을 봐서는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니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더 옹호를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똘비가 가정 형편이 매우 좋았대요. 그 동네에서 유지 소리를 듣는 집안에서 되게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라서 평소에 도벽도 없었으니까 똘비가 안 훔쳐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신경이 실리는 상태였는데 담임 입장은 그러지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똘비를 교무실로 따로 불렀대요. 그리고 지금은 뭐 그런 일을 하면 큰일 나지만 입을 열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똘비가 나는 훔치지 않았다. 아니니까. 예, 정말 아니니까. 그래서 거의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교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혼자 이제 터덜터덜 하교를 하는데 평소에 가던 길을 안 가고 집에 빨리 가서 그냥 좀 쉬고 싶고 어쨌든 막 울고도 싶고 뭐 그래서 되게 좁은 골목길이 있는데 그게 좀 지름길이래요. 집에 네. 가기 위한 지름길인데 평소에 가지 않는 후미진 골목을 통과를 하는데 그 앞에 조그만 슈퍼가 하나 보이더래요. 근데 거기에서 같은 반 친구 A를 보게 된 거예요. 평소에 이 친구하고도 관계가 좋았으니까 반가운 척을 하려고 하는데 A가 슈퍼 안으로 딱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값비싼 장난감하고 과자를 들고 나오더래요. 근데 이 A가 평소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이런 비싼 장난감을 살 이유도 없고 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걸 들고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똘비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척은 안 하고 이 A의 뒤를 몰래 따라갔대요. 근데 A가 주변을 탁 살피더니 교실에서 도난당했다는 그 B의 지갑을 하수구에다가 탁 놓고 유유히 집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너무 화가 나서 A를 불러 세워서 너 이거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내가 직접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다. 네가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얘기해라. 나 너 때문에 이렇게 두드려 맞고 이렇게 됐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 정말 내 친구가 맞느냐. 근데 걔가 되게 뻔뻔하게 뭐 해볼 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똘비가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쎄할 정도로 분노가 생기더래요. 그리고 나서 자기 눈을 되게 의심을 했는데 그 A 친구 머리에서 검은 안개 같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게 보이더래요. 자기 눈에는.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이 A 어깨를 딱 보니까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 뒤에서 올라오더니 핏발선 눈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도 자기는 처음 겪는 일이니까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A는 등을 탁 돌려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핏발선 그 눈동자의 여자가 그 A 어깨에 매달려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같이. 초등학생들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어쨌든 자기는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도 어쨌든 뭐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학교에 갔는데 A가 등교를 하지 않더래요. 네. 그래서 애들이 웅성웅성 대고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A가 아침에 등교하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혼수 상태라서 병문안은 지금 가지 말라는 말을 하더래요. 근데 똘비는 그냥 안타깝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대요. 어제 본 그 모습 그런 상황들에서 까맣게 잊은 채로. 근데 범인이 지금 A라는 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A가 훔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 친구가 아픈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담임이 또 똘비를 따로 부른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 폭력성이 강한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가 훔쳤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다친 친구를 고발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담임은 이제 결국은 이제 똘비의 뺨을 때렸고 똘비는 또 어제와 비슷한 분노가 끌어오르더래요. 그리고 나서 노무실에서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화장실 간다고 저쪽으로 가는데 선생님이 뒷모습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이번에는 선생님의 어깨를 모니까 선생님의 전면에서 그 핏발 쓴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는 어쨌든 무섭고 소름 돋고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옛날에 또 그런 전설들을 얘기하면 잠 못 자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냥 얘기만 들어도 무서워할 때라서 그래서 돌비가 그날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되게 불안하더래요. 뭔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그날따라 담임 선생님이 조회를 하지 않고 네. 옆반 선생님이 조회를 대신 해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아파서 못 나왔다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아이들끼리 들리는 소문 그리고 어디에서 목격한 얘기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똘비의 담임이 어젯밤 회식 후에 귀가 중에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실종 상태고 경찰이 수색을 하고 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똘비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의 일들하고 그 유골함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주 주말에 그 산에 올랐대요. 그 네. 움막과 유골함이 있는지 보려고. 아니면 그 유골함이 있으면 동네 어른들한테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묻기도 하고 뭐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그 장소에는 움막도 없고 유골함도 없더래요. 그냥 빈 공간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똘비가 이건 내가 미친 거다. 그냥 그 생각만 하고 다시 산을 내려왔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똘비가 등교를 했는데 두 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들은 거예요. A라는 친구는 다리 절단을 했고 수술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저 밑에 하천에서 시신을 수습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돌아가셨구나 결국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똘비가 그때 덜컥 겁이 나더래요. 이게 혹시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죄책감도 들고. 네. 그래서 이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엄마한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을 했대요. 근데 엄마는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엄마 덕분에 똘비는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새벽녘에 창밖에서 누군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때 당시 똘비의 엄마가 밤에 술 장사를 하셨는데 이게 여종어머니하고 담배 피면서 잡담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얘기 내용은 뭐였냐면 똘비가 태어날 때 너무나도 기구한 운명이 정해져 있었고 그 운명은 무당될 팔자였는데 일반 무당이 아닌 살수를 날린 무당.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흑마수, 흑마법. 양밥한다. 예, 그렇죠. 그런 운명이어서 100일도 채 안 된 애를 데리고 절에 가서 방지할 수 있는 불교식 이름과 여러 가지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악신은 자기가 가장 들어가기 좋은 숙주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똘비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움막으로 유인을 했고 결국 똘비의 몸을 숙주로 삼은 것 같다고
굿을 해야 하는지 뭐 그런 대화였대요. 그리고 나서 똘비의 엄마가 용한 무당을 부른 거죠. 네. 그래서 눌린 굿을 해야 될지 시킨 굿을 해야 될지 뭐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굿을 했대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눌린 굿은 먹히는 것 같은데 시킨 굿은 굿을 할 때마다 무당들이 도중에 쓰러져서 중단되기가 일쑤였대요. 이게 마치 어떤 힘이 방해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똘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눌린 굿의 효과 덕분인지 중고등학교는 평탄하게 잘 진행하고 성인까지 잘 성장을 했대요. 20살까지. 근데 그게 해마다 주기적으로 눌린 굿을 주기적으로 했으니 아마 그 상황은 다 지나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똘비가 20살이 됐는데 예술가로서의 진로를 고민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접해야 되고 어떤 걸 시도를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명절이 돼서 친인척들이 올라왔고 그중에 좀 입이 험한 둘째 작은 아버지가 똘비의 진로 계획을 듣고 보통 우리 명절에 보면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앞으로 뭐 할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똘비는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 나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랬더니 뭐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되게 비난을 하더래요. 니까짓 게 무슨 예술이냐. 그냥 기술이나 배우라고 되게 조롱하듯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둘째 작은아버지는 도장공이었는데 페인트 칠하는 도장공이었는데 정 안 되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라고 밥은 먹여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조롱이잖아요. 이 정도는. 네. 근데 이게 똘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도 그랬고 그리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이 둘째 작은아버지가 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죽이고 싶은 정도의 화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웃음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 밤에 끌어오는 분노를 겨우겨우 잠재우고 잠을 잤는데 아침이 돼서 차례를 끝내고 올라가는 둘째 작은아버지 뒤통수를 딱 보니까 그 검은 안개와 핏발선 눈이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비보를 접하게 됐대요. 이거 확실하게 이게 됐네. 와. 예, 지하에서 에폭시 작업을 하다가 담뱃불로 인한 폭발로 인부 3명이 거기에서 바로 즉사했다. 똘비는 어른들한테 그 얘기 듣고 과거의 일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포감이 엄습했고 또 결국에는 자신이 증오하는 누군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화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를 가라앉히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똘비는 되도록 누군가와 다툼을 하지 않으려고 되게 피했고 그때부터 좀 입을 닫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이제 첫째 작은 아버지가 술을 먹고 똘비의 아버지와 다툼이 생겼는데 똘비가 말리는 과정에서 첫째 작은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한 거예요. 예. 어린 놈이 뭐 한다고 어른들 하는데 뭐 한다고 말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맞게 된 거예요. 그날도 자기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어쨌든 맞으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또 그 증오는 폭발을 했고 그분한테도 역시 그 검은 안개와 여자의 눈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첫째 작은아버지 이분과 약간 법사라고 하는 땡중? 스님도 아니고 애매한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옥신각신 하던 중에 밀었는데 벽에 머리 부딪히고 내진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반신반의했는데 이분이 말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똘비의 엄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알렸대요. 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점점 믿어지겠죠.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근데 똘비를 보듬는 게 아니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똘비의 아버지는 의붓 아버지인데 똘비의 엄마가 재혼한 남편이겠죠.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결국에는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너 때문에 내 동생들이 다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똘비는 그래도 자신의 아버지니까 분노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썼대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30살이 될 때까지 아무 일이 없다가 결국 이제 그 사건이 또 터진 거예요. 만취한 아버지가 똘비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구타하고 그래서 똘비는 어쨌든 아버지에도 불구하고 그 끌어오는 분노를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아버지도 그런 현상이 생겼고 그 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돌비는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돌비가 생각하기에 가장 베스트는 내가 이 집을 나와야 되겠다. 최소한 내 소중한 가족들은 더 이상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30살 돌비 입장에서는 가족들에 대한 외면을 받게 됐고 또 모두가 꺼려하는 인물이 됐으니까 어떤 사람보다 외로움의 강도는 매우 높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혼자 살면서 따로 나와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해야 했고, 그리고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골목 어귀에 있는 선술집이 눈에 보이더래요. 네. 오래된 술집. 이제 안에를 들어갔더니 좀 나이가 있는 여자 업주와 그리고 자기보다 5살 정도 많은 여종업원이 둘이서 운영하는 술집이었대요. 네. 지친 마음과 머릿속을 쉬게 해주는 유일한 곳은 여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곳을 가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일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서비스 쪽에 있는 분이니까 험담이나 악담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돌비한테. 예.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딱 그 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건 없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그게 영원할 것 같았대요. 그러다가 많이 친해져서 결국에는 여종업원이랑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여종업원하고 나중에 어떠한 상황까지 갔냐면, 큰 돈은 아니었는데 금전 거래를 하게 됐는데 제 날짜에 너무 잘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기라는 게 소액을 빌려서 잘 갚다가 나중에 고액을 빌리고서 잠적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돌비도 그걸 좀 의심을 했겠죠. 근데 4, 50만 원 빌리면 한 달 안에 다 갚고 금액도 더 늘리면서 빌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빌려서 잠적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 그렇게 믿지가 않아 할 정도의 사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비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 여자친구가 돌비 집에 반찬도 해서 갖다 주고, 네. 뭐 휴일이면 돌비 집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해 먹으면서 거의 집에서만 놀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5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고 특별한 일이 안 생기니까 정말 이거는 내 인생에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계속 겹치면서 마치 사실처럼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돌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술집을 방문을 했고, 그날따라 일이 되게 고됐었대요. 그래서 술을 먹다가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잠든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아니니까 비몽사몽이었는데 두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돌비의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집에 가보니까 통장이 있던데 꽤 많이 모아뒀더라. 조금만 작업을 더 치면 뺄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여 사장이 네가 이왕 희생한 김에 좀 더 희생해서 그 돈 빼서 여기 뜨자. 그러면서 되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돌비는 일어날 수가 없겠더래요, 거기에서. 예. 그냥 계속 그대로 자는 척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봐. 그리고 이제 대화가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서 이제 피곤하다면서 정겹게 인사를 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썼대요. 예. 왜냐하면 그래도 돌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일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종업원이 돌비를 부르면서 장갑을 놓고 왔다고, 장갑 가져가라. 그래서 돌비가 등을 탁 돌렸는데, 장갑만 받아오려고 돌렸는데 종업원과 여사장 머리에서 검은 안개하고 그 핏발선 여자가 어깨에 각자 매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예. 그리고 핏발선 눈으로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돌비는 이제 그 장갑만 낚아채고 걸음을 재촉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동네가 되게 소란스럽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와 있고 그 술집은 불에 타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불이 난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난 다음에 들것에 두구의 시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2명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돌비는 그때 그 상황에서도 연일 잃었다는 슬픔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미쳐버릴 것 이게 같아요. 예. 결국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님을 확신을 했대요.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의 사정을 알고 지켜주던 사람은 내 인생에 엄마밖에 없었다 생각해서 결국 이제 이 돌비가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도 엄마가 유일한 내 보호막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돌비 엄마 말고는 엄마 쪽 친인척,
뭐 아버지 쪽 친척이 똘비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는 놈이다. 근데 그 중에서 큰 이모가 똘비가 집으로 들어온 걸 너무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재앙만 몰고 오는 자식이라면서. 근데 똘비는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큰 분노도 느끼지 않았는데 그 큰 이모한테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검은 안개와 그 여자의 눈을. 그러니까 집에서 내쫓아라고 하는 똘비의 큰 이모를 결국에는 급성 간염으로 비명 행사하게 되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똘비가 뭐 어쨌든 분노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죠. 예. 근데 똘비의 엄마는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니까 방법을 찾던 중에 어떤 무당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이 똘비의 엄마가 내린굿을 대신 받으면 예. 똘비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린굿을 받고 결국에는 법당을 차리셨대요. 점집을 차리셨대요. 근데 어쨌든 똘비 입장에서는 그 엄마라는 분이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자기 대신에 희생을 하셨으니까. 예. 근데 그 법당을 차리시고 나서 2달인가? 그렇게 좀 지나서 어머니가 갑자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또. 결국에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가시게 됐고, 똘비의 엄마가 운영하던 법당도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폐쇄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똘비가 많이 슬픔을 하겠지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거는 결국 똘비의 엄마가 그 악신을 안고 가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똘비는 이제 그때 이후로 전국을 떠돌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곳에 가고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관계가 가까워지면 또 다른 데로 떠나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하게 어떤 지방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자기 매형하고의 만남이 있었는데, 매형은 평소에 이 똘비를 좀 많이 하대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그 매형이 이제 술을 먹고 똘비한테 사람 잡아먹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가 봐요. 어른들 말은 안중에도 없는 말종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똘비는 그때까지 참았는데 결국에는 네 엄마도 네가 보낸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똘비가 그 말에 돌아버린 거죠. 선을 넘었네요. 예. 네. 그래서 분노했지만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등을 돌리는데 이미 그 악신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매형한테서 검은 안개와 여자의 눈동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그 악신은 그 똘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 안고 가신 게 아니라 다시 똘비를 숙주를 삼아서 다시 들어왔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더래요. 결국에는 끈질기다. 다시 자기한테 기생을 한다. 아니면 똘비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빠져나와서 몸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여전히 나오지 않고 그냥 안에 들어있고 그냥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형이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고 똘비는 칩거생활 같은 걸 했대요. 쉽게 말해서 뭐 히키코모리 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똘비가 타인과 부딪히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면으로 안 해도 되는 그런 직업을 택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된 건데, 이 이후에 별 탈 없이 40대 후반까지 잘 살았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쨌든 자기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게 뭐 이해관계가 얽히건 아니면 뭐 어떤 자기한테 분노를 줄 수 있는 언행을 한다면 결국에는 자기가 분노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사망 날짜를 받아놓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극단적인 시도를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그때 이게 희한하게 자기가 그렇게 극단적인 시도를 할 때 물리적으로 방해가 오더래요. 오? 뭐 예를 들어 끈이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들어온다거나 예. 아니면 문을 잠궜는데도 문이 잠그면 밖에서 사람이 못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이 열려 있다거나, 그리고 경찰이 옆집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출동을 했는데 자기를 발견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누가 되게 방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똘비가 결국에는 도저히 안 돼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정신과를 찾았는데, 뭐 분노를 억누르는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시작했는데 진단은 뻔했겠죠. 뭐 공황장애와 망상장애 뭐 이런 진단이 나오더래요. 어쨌든 그런 거는 뭐 정신과 의사는
너의 망상이다. 그냥 다 우연히 겹쳤는데 그게 네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런 식으로 뭐 약을 처방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정신과를 와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어쨌든 성실이는 갔는데 이 똘비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심사기관에서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받게 됐대요. 예.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똘비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으니까 거기에 뭐 의료 지원비라든지 주거 지원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돈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근근히 생활을 했는데 그 수급비로 이제 생활을 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할 때가 너무 많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철칙으로 지키는 건 입 닫고 사람과의 사적인 대화도 피하는 게 가장 좋다. 내가 스스로 죽는 것도 지금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똘비가 보통 생활 패턴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낮에는 무조건 잠을 자고 밤이나 새벽에 일어나서 뭐 산책을 하는데 보통 비가 오면 나간대요. 그래야 인적이 드무니까. 자기랑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집에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똘비는 어쨌든 통화도 사람의 육성을 들으니까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통화도 꺼려하고 보통 이메일, 뭐 카톡 이렇게 하는데 길게도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단답으로. 아. 네, 아니요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어서 자기가 스스로 여러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긴 했는데 갈 때마다 무당들이 피하거나 사주가 안 보이더라고 하더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 똘비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6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운명이든 정신병자든 자기가 죽어야지만 없어진다고. 죽어야지만 끝날 것 같다고. 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똘비가 말하는 동안 두렵기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앞섰는데 네. 이게 또 똘비 입장에서 어설픈 위로나 동정이 오히려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다 이제 1살 많은 형님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더라고요. 형님 미치도록 말하고 싶을 때는 저한테 전화 주세요. 대답 안 하고 듣기만 할게요. 그러면 최소한 속은 시원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빙그레 미소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제일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하고 여전히 뭐 일방적인,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일방적인 경청, 형님 입장에서는, 똘비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발언의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 2월 달부터 연락이 안 돼요, 이분이. 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세상과의 단절, 그러니까 직거를 하면서 단절을 했든지 나랑 더 친해지면 나한테도 해가 입었어서 입으로 피했든지 아니면 이분이 정말 아까 그 말을 했듯이 자기가 죽어 없어져야지만 끝난다라고 그 얘기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이길 바라겠지만 또 이게 후자일 부분도 왜냐면 이제 우리 업계가 저희가 하고 있는 업계가 일을 하고 있으면 말은 안 해도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 어떠한 일을 했어 이게 다 알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네. 올 2월 달부터 이분이 일을 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봐도 전화는 살아있기는 한데 그냥 받지 않고 그리고 카톡은 일이 계속 안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자기를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분이 그런 지독한 운명의 굴레에서 네.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모님도 이 사연을 듣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닿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그분의 잘못은 1도 없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라는 감정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노를 안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말할 때 네. 나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요. 저한테 되게 SOS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이고, 예.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서 얘기하지 못했는데 너는 참 내가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너는 어쨌든 나한테 과한 질문도 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 잘하고 맞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결국에는 분노를 느끼면 그 사람이 죽는다 혹은 다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 때는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오히려 안 믿지만 뭔가 그렇다고 하니까 더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삶이 아니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구한 삶이고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했겠습니까? 그나마 모모님이 계셨으니까 모모님한테라도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씀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그분에게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혹여라도 만약에라도 그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아니면 이 내용을 보고 분명히 본인의 이야기인 걸 아실 테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모모님에게 연락 한 통이라도 그냥 뭐 분노고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만 연락 한 통이라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모모님 네, 이렇게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말씀을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집중을 훨씬 더 잘해서 하나하나 빠지지 않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모모님께서 말씀하셨던 똘비라고 닉네임이 불렸던 그 분께도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감히 어떻게 저희가 공감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 그리고 이런 삶을 사셨다는 거를 저희는 감히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또 시들무에서는 여러 가지 아픔을 삶을 살아오시면서 역경을 겪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잘못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숨길 수는 없잖아요. 슬픔도 느낄 수 있고 분노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그거를 느낀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쭉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과정을 들어보니까 훨씬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주저 마시고 저에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